저는 정성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실은 제가 두 번째 강의인지도 사실 몰랐고요. 그리고 또 교육연수원을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로 오늘 오시는 이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는데 방학 때 연수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줄은 저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의뢰를 받았던 것은 광주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실제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 광주 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되게 자료를 쉽게 만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시라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들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8강까지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회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이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광주에서 뉴스 틀어보면은 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광주역이 경제기반형으로 지정이 됐다라거나 또는 1913 송정역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거나 또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발산마을이 무슨 뭐 청춘 이렇게 이 공간으로 바꿨다라고 하거나 최근에도 좀 더 뉴스를 보신 분들은 광주 시민회관이 50년 된 이 계속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공간이 최근에 리노베이션이 돼서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활동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가 됐다라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선생님들은 뉴스 잘 안 보신가요? 예.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사는 광주라는 로컬에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시 프로젝트들은 전국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를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 저는 이제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모토를 우리는 설계한다 또는 뭐 이런 컨셉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그리고 도시 공간 속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한 지는 한 6년 됐고요. 이제 연구원 나온 지 한 그 정도 됐고요. 지금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한 내용은요 5개 챕터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도시를 보면 이제 즐거운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재밌어요. 그냥 이게 일을 안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듣고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왜 우리들은 재밌어 할까를 한번 그건 다분히 이 도시 건축적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도시 정체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이덴티티. 각각의 도시들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광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광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하고 싶어서 우선 첫 번째 도시 정체성에 대한 부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주제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강의할 때도 되게 어려운 주제고요.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회사 팀들 중에 제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업무가 사실 도시재생이에요. 오히려 설계 프로젝트들을 더 하는 게 더 수월하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내용들 일단 가볍게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서만 뉴스 볼 때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번째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광주를 다니면서
보았었던 것들 또는 그냥 마치 이제 공기처럼 옆에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가치를 몰랐었던 광주의 재생자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역사에 대한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학이나 도시학에 대한 이제 이 과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길에서 이용했었던 것들도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한 몇 가지, 한 6개 정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푸른길 공원, 그다음에 광주 폴리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공간들 속에서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재생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공간들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안들, 자, 우리 광주가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지금 광주는 많은 공간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도시 건축을 전공을 했지만 뭐 저희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은 왜 광주가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라거나 이렇게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요. 일반인들도 요새는 이제 느낄 정도로 광주가 이 아파트 천국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 내용 왜 그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가? 뭐 이것도 제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예, 우선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 우리들이 파리를 가면 즐겁잖아요. 출근 안에서도 즐겁지만 사실은 이 공간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이게 이제 즐거운데 왜 우리들은 파리나 또는 런던이나 또는 뭐 서울이나 또는 대구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도시 공간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이 전공 영역에 따라서 관점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도시는 어쨌을 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환경으로 이제 크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뭐 주제인 것처럼 재생을 하는 그 도시의 어떤 역사적 공간이나 문화적 공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재생 공간들이 많이 있는 도시들, 특히 유럽 같은 데를 우리들이 가서 즐거워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여겼던 것들은 뭐냐면 그 공간에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뭐 하다못해 뭐 카페나 미술관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나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상징물의 건립 같은 것들도 그 도시를 굉장히 인상 지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상징물의 건립 들었고요. 세 번째는 좀 이제 뭐 글자로만 보면 어려운데 이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들, 창의 지역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 네 번째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벤트나 축제가 있는가. 에든버러 같은 경우는 프린치 페스티벌이라는 것들이 있고, 뭐 아비뇽 같은 경우는 연극제가 있고, 뭐 그런 거 흉내내서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금남로에서 프린치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우리 도시의 브랜드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이러한 페스티벌과 축제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를 상징 지을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 한 5가지가 적절하게 그 도시 공간에 만들어질 때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굉장히 차별화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방문을 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씩을 한번 봐볼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생과 창조에 대한 사례예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혹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틀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3가지 예를 정도 이제 들어봤어요. 이제 첫 번째 파리에 있는 미술관이죠.
예, 파리는 1900년에 만국박람회를 개최를 하죠. 그 자기 나라의 우수한 국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국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오르세역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오르세역에 대한 위치는 우리들 파리 가면 보통 많이 가는 르블 박물관 건너편, 세느강 건너편에 있죠.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를 안 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전에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보고 다음에 해외를 가실 때 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는 1900년에 기차역으로 만국박람회를 위한 기차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만국박람회가 끝나고 또 다른 어떤 교통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여기 폐쇄가 됐습니다. 세느강 바로 면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철거가 돼서 민간에 매각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오르세 미술관, 이 오르세역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전통적인 어떤 건축 양식이나 또는 그 당시의 어떤 기차 역사에 대한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르세 미술관이 이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세느강, 예, 세느강 옆에 굉장히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이제 건축물인데 이 외관과 내부 골격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지금 과거에 이제 대합실이었던 공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미술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르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약탈하는 그 이 유물이나 또는 미술품 같은 것을 이제 갖고 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근대 미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 소장을 하죠. 일부 이제 르블에서 가져오고 또 나머지는 계속 이제 근대 작품들을 이제 모으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르블에 있고 피카소 쪽에 대한 그림은 이쪽에 미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들이 오르세 미술관 같은 데를 가면 만약에 이 세느강 옆에 있는 이 공간이 역사였었는데 이 역사를 폐쇄하고 초현대식 미술관을 새로 지었다라고 하면 이 공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재미를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르세를 가고 파리의 르브르를 가고 이 그 당시 때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체험을 하고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살았던 도시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례로 이제 오르세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따산츠입니다. 북경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군사공장이었죠. 이 군수품을 제작하는 한참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냉전 시대 때 여기서 열심히 화약을 만들고 이렇게 무기를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이게 냉전 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제 그 북경 외곽에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버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공장이 다 나가고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중국에 있는 미술학원이나 또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각 도시별로 이 창의지구 조성 사업이라는 걸 국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오래된 공장이나 또는 뭐 밀가루 공장 또는 군수 공장 이러한 것들이 버려져 있는 그 공간들을 해체하거나 없애지 않고 이 공간을 굉장히 창의적 공간으로 예술가들이나 또는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을 해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따산츠 798입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 798은 이게 뭔가요? 여기 번지수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따산츠 798에 대한 여기는 지금 지방도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광주 시립미술관에 스튜디오가 여기 북경 따산츠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상당히 익숙한 데고 여기 같은 데는 이제 중국에 관광으로 가면 일단 따산츠 최근에는 따산츠까지를 도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상하이에 있는 사례예요.
상하이의 라오창팡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 쓰면 노장방, 오래된 공장, 도살장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하이 사례인데 이게 1933년도에 지어졌어요. 상하이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상당히 복잡 단안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국의 침탈을 당했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됐고 또 결국에는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나서 홍콩도 뺏기고 그 다음에 아편도 이제 한 2년, 3년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영국 주둔군들이 이제 만든 자기네들이 먹기 위한 원래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이제 더 잘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도살하는 이 공간을 도시 외곽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하이 사람들은 심지어 당시에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인들이 핍박받는 이런 것들도 전부 보존을 하고 밀랍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은 관광객들이 안 가는 데입니다. 한번 상하이에 가시게 되면 가보시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방적 산업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킨,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가나자와는 이제 위치가 일본 열도로 치면 우리나라 편에 있는 후쿠시마 건너편. 그래서 이 후쿠시마하고 가나자와에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본 방사능 지도를 보면 여기는 녹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문화적으로도 이제 보존이 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도 시대 때 여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좀 보존이 돼 있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첫 번째 문화도시로 인정받는 데가 이 가나자와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도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방적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이 공장 시설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개보수를 해서 여기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일했었던 방적 공장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이 공간에 시민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24시간 출입을 하면서 음악 연습을 하고 커뮤니티 연습을 하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런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볼로냐,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베니스 올라가는 그 중간에. 또 여기 볼로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가시면 가죽 제품 많이 이제 사는 그런 데들이죠. 여기는 100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진 공방거리, 가죽 공방거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다시 재생되고 하는 것이 이 도시의 어떤 이미지와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이 방안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크게 더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1933년도에 지어진 라오창팡인데 외형적으로도 되게 멋져요. 부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죠. 그리고 또 이 주변에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오피스 건물로 이제 들어서 있지만 이 건물은 꿋꿋하게 상하이 시와 상하이 어떤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계속 후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다리 같은 것들이 지금 놔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다리는 이거 어떤 용도일까요? 예? 예. 건물하고 이제 소가 지나다는 통로였어요. 소가 여기는 좀 뚱뚱한 소, 여기가 좀 뚱뚱한 소, 여기는 좀 날씬한 소들이 지나면서 소를 이제 분류하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하이의 근대 시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에 대한 그런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 공간이 다양한 문화 공간, 그 다음에 편집샵, 제일 위에는 이제 뭐 예식장까지 이제 시민회관 같은 형태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이거 예전에 있던 도요타 방적에 대한 그 시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가나자와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에 가나자와 시민들이 주말에 또는 주중에 이 직장인들이 보통 6시, 7시에 끝나면 밤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여기서 음악 연습을 해요. 하루에 150엔 정도를 내고 그럼 거의 무료죠. 그리고 24시간 개방이 되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런 공간이 하나 또 광주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갔을 때도 지금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이제 들고 싶은 게 상징물에 대한 건립이에요. 네. 파리를 인상 깊게 만들어줬었던 것은 에펠탑이죠. 에펠탑. 누가 보라고 해도 하지만 이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특히나 당대의 모파상 같은 경우는 정말 반대를 했다고 하죠. 자, 이 에펠탑이 지어졌어요. 모파상이 이 파리가 아니 에펠탑이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한층 더 올라가는 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데가 있고 커피숍, 카페가 여기엔가 있죠. 모파상이 그렇게 에펠탑에 대한 건립을 반대를 했는데 이 모파상이 에펠탑이 만들어지고 나서 날마다 이 카페에 출근을 해요. 거기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웨이터나 이제 시민들이 모파상에 물어보죠. 선생님은 그렇게 에펠탑에 대한 건축을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이 공간을 다시 또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파상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공간이 이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죠. 어찌됐든 이 에펠탑은 지금 파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공간이 됐어요. 에펠탑이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 도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고요. 4개 중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리는 이 4개 중에 몇 개? 1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4개 다리 중에 줄이 많이 서 있는 다리가 있고 줄이 별로 안 서 있는 다리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저기 줄이 안 서 있다 해가지고 가죠.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걸어서 올라가는 데입니다. 이쪽 다리로 가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5층만 올라가면 티켓 부스가 있나? 10층 있나?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죠. 저도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에펠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제 런던이죠. 런던의 지금 이 빅 아이라고 지금 불리는 요것은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옆에 큰 대관람차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대관람차. 아마 우리나라에 광주천 옆에 조그마한 대관람차를 놓는 공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얘네들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이 테임스 강변의 면에 있는 아주 유명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있잖아요. 테이트 모던 미술관 건너편에 바로 조금 지나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 빅벤이 있는 이 공간에 이 빅 아이를 런던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런던의 강북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이제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되게 어울리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현되기가 불가능한 프로젝트여서 이건 좀 이제 감이 좀 안 왔고요.
또 이제 또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거. 이 그림은 이제 이 런던 중앙부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뭐죠? 뉴카슬 지역에 있는 북쪽의 청사라고 불리는 이 조각물이죠. 이 조각물인데 이 뉴카슬 지역에 있는 이 도시가 원래는 이게 그 산업도시여가지고 산업혁명이 끝난 이후에 영국의 도시들은 대부분이 다 몰라 그래요. 우리들이 보통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유럽을 많이 갑니다. 유럽을 많이 가는 이유는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의 어떤 황금기가 지나고 나서 국가적인 존폐가 닥쳐요. 이 도시의 생존 전략을 짜지 않는 경우에는 이 도시가 없어질 수가 있다. 실제 많은 도시가 또 없어졌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국, 독일, 산업혁명의 특수를 많이 본 도시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볼거리나 자원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공급이 되고요. 요것은 이제 당시에 1990 뭐 한 5, 6년 정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코카콜라 빈캔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 정크아트 같은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 뉴카슬 지역에 이거 보러 지금 다니는 거고요. 요것은 유명하죠. 이거 구겐하임 미술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빌바오 바스크 지역에 있는 주도. 얘네들 그 항상 뉴스 보면은 그 바스크 분리독립운동 한다고 막 테러 일어나고 총 쏘고 전쟁하는 지역. 가서 보면 스페인 중부 쪽 애들하고 이쪽 북부 애들하고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북부 애들이. 예.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민족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이게 제 뇌피셜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각각의 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내용 이제 방법들 두 번째가 이러한 그 도시를 상징 지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 우리 광주로 치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이제 그 선거철만 되면 광주에 518m 타워를 만든다 막 이런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가 그렇게 높은 타워가 올라가는 것은 뭐 좋은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창의 지역들이 있는 것. 뉴욕에 가면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 거리들이 있죠. 브로드웨이라는 이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브로드웨이 쪽에 정말 우리나라의 뮤지컬 원본을 볼 수 있는 뮤지컬 극장들이 있죠. 런던 웨스트엔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죠. 우리들은 뉴욕을 가면 브로드웨이를 가서 뮤지컬을 볼 생각을 하고 런던에 가면 웨스트엔드에서 또 오페라를 하나 이제 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들도 그 도시를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실체는 아니잖아요. 높게 올라가 있는 탑은 아니지만 이것도 도시를 굉장히 강하게 브랜드화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일본은 이건 이제 아트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일본 자체 자기네들의 주장이에요. 얘네들이 세 군데를 재개발을 해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모마 이 저기 어디야 그 일본 최근에 이 올라간 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 일본 동경의 재개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도시 개발 지역과 시립 동경 도미술관을 엮은 이 세 군데에다가 예술 집적지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사실 이제 동경은 발표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트 트라이앵글로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이제 동경이 워낙 이제 집가나 이런 것들이 강한 센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기는 하죠.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도 하나의 어떤 그 권역별로 이러한 그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뭐 피렌체 공방거리나 홍콩 서구룡 문화예술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똑같은 이름으로 홍콩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막대한 예산을 지어가지고 2020년까지 15개의 문화시설을 만들고 실제 이 서구룡 쪽을 가면 전부 다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은 아시아의 문화중심을 이제 홍콩 서구룡 반도 쪽에 새로운 어떤 자기들만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광주도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우리들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이벤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고요. 요건 우리들 런던에서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지방이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비행기로도 한 2시간, 2시간 반. 에든버러는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에딘버러시에서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열어요. 1940, 50 그 정도쯤에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여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그 공연 비수기인 8월 달에 얘네들은 이제 북부 쪽이라 8월에도 시원하니까 덥지 않으니까 그 로열 마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광주로 치면 금남로 같은 데다가 이런 다양한 메인 어떤 초청 작품들을 올리고 근데 이제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갈수록 이 프린지 페스티벌, 이 에딘버러 공연 페스티벌에 다른 어떤 초대받지 않는 이 공연단들이 이제 모여서 길거리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언론사가 이게 실제 초청작보다 변두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페스티벌이 너무 볼만하다라고 이게 이제 프린지죠. 프린지 페스티벌이 너무 좋다. 실제 이제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에딘버러에 있는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로 정착이 돼서 매년 8월 달은 이러한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는 완전히 축제의 도시가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광주가 프린지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금남로는 프린지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또 다 돈 받고 오는 어떻게 보면 초청극당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명칭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과 관련해서 프린지 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좀 언더그라운드적인 성격을 가진 좀 자유분방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들 광주의 여러 문화 정책에 관여 있었던 이제 입장에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일단 뭐 에든버러나 또는 아비뇽이나 또는 뭐 산페르민이나 또 상해 엑스포나 브라질 월드컵 이런 것들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나 페스티벌도 그 도시를 강하게 상징 지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들이 파리에 가면 리더쇼를 봅니다. 우리가 북경에 가면 단체로 앉아가지고 한국이 소수민족으로 40 몇 번째로 나오는 그 북경지하 공연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노틀담 파리는 요새는 이제 그 파리에서 이 공연이 없어졌어요. 한때는 이게 노틀담 드 파리라는 극장과 이 오페라가 파리를 상징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 극장이 없어졌고 북경지하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뉴욕에 가면 이거 라이언 킹이죠. 예.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가면 뉴욕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러한 콘텐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공연되고 있다는 거고 파리 리더쇼 같은 경우 이것은 한 20만 원 되죠. 밥까지 먹으려고 하면. 근데 밥 안 먹고 그냥 입장료만 내겠다 하면은 한 6, 7만 원? 5, 6만 원. 근데 정말 볼만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셔서 기회가 되면 저는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봐요. 식사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옆에 햄버거를 사다가 근데 여기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리더쇼는 선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리더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얘네들의 문화의 속살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공연을 하면 약 50명 정도의 무용수가 계속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1년에 이 리더쇼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5천, 코로나 이전에는 한 5천, 6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900억, 많이 가면 1000억. 이 쇼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버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화 상품이죠. 이 문화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얘네들은 에펠탑으로도 벌고 리더쇼로도 벌고 관광로도 벌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이제 작은 도시인 광주도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 같은 것들이 하나가 있을 때 어찌됐든 광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에 있는 난타 공연도 우리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광주에 얼수라는 타워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워그룹 이제 전용 극장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상당히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 한 도시의 인상을 강하게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주는 것이 도시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다녀봤더니 이제 이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도시 정체성을 확보를 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도시 재생 사업, 특히 이제 도시 설계 프로젝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혹하는 어떤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도시 재생한다고 해서 상무지구나, 거기 신도시잖아요. 상무지구 가면 별로 재미없죠. 상무지구 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무지구 지금도 사람들 가면 길을 잘 잃어요. 가로별로. 근데 여러분들 동명동이나 이쪽에 가면 어느 골목에 가도 여기는 어느 몇 번째 골목이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상무지구는 바둑판처럼 잘라서 만드는 계획도시이고, 동명동, 양림동 같은 경우는 이게 광주가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정감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원도심에서는 느껴지죠. 선운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세련되고 새 건물이고 도로도 쫙쫙 나 있고 좋지만 거기는 뭔가 저만 그런가요? 삭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삶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래서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만 낯익은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도시재생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요소나 사례들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화적 재생에 대한 먼저 정의를, 이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이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드파크인데, 이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요. 얘네들은 철강, 제련 공장 이런 부분들을 한때 얘네들이 없애려고 했대요. 이거 전부 고초를 팔아가지고 도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보존이 되고, 지금은 이런 이 사일로 같은 데를 다이빙 풀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도시공원으로. 이 뒷부분에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올 거. 이게 암벽 등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이제 런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빅아이, 런던아이 건너편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있죠. 여기는 원래 화력발전소입니다. 런던이 산업혁명의 발원지잖아요. 얘네들은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공산품을,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다가 얘네들은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전기터빈을 돌려가지고 공장을 통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시절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이 화력발전소에서는 계속 석탄을 떼면서
공장을 가동을 시켰죠. 근데 지금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오랫동안 이 화력발전소가 버려져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2000년대 즈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재생 뉴딜로 막 이 재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국이나 이런 데도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도시 살리기 운동을 해요. 그때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서던뱅크 이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외국 사례고요. 요건 듀스부르크인데 여기가 지금 파리예요. 파리에서 독일 이제 왼쪽 상단 부분 듀스부르크라는 데는 대부분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안 가는 지역들인데 여기에 1990년 이전에 티센철강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지금 이 공간이. 그래서 이 티센철강이 있었던 공간이 버려지고 이 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있었을 때 주민들이 이제 이러한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생태공원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이렇게 경관들을 만들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전망타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망타워로 만들고, 생태공원과 아까 말한 암벽 등반과 가스 저장 탱크의 어떤 다이빙풀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은 연간 한 7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공장 시설은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이제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 봤죠?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우리 영화배우 그 친구가 독일에 파견 나가서 일했던 거기가 여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도시를 이렇게 재생시키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이제 과거에 이제 화력발전소 시절이었을 때 영국 애들은 그랬대요. 코크시티라 그래가지고 코크시티라는 게 뭐예요? 새카만 도시잖아요. 새카만 도시가 마치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오염들을 이제 발생을 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 4일 만에 방문객이 12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 미술의 흐름이 뉴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트 모던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세계 어떤 미술의 주류가 런던으로 옮겨오는 뭐 그 정도까지 어떤 파급력을 줬더라고. 요 다리도 이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해서 이 2000년도에 같이 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화력발전소의 굴뚝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당시에 있었던 어떤 터빈들을 그대로 조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여기가 만약에 여기 아파트 같은 거 지었으면 장사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찌됐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래서 우리 광주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 고려제강 공장이 있습니다. 수영구에. 여기 테라로사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피숍이 있죠. 여기는 과거에는 제강 공장이었어요. 이런 제강 공장이 현재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업이 먼저 이 공간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지금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하고는 좀 반대되는 사례죠. 지금 여기는, 이제 1963년도에 지어진 공장동이다라는 뭐 의미로 이렇게 19쌤이라는 카페와 공연장과 이런 커피숍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이 힙한 공간으로 바꿔놨어요. 여기 이제 지금은 어째요? 부산에 과거에는 해운대를 갔다가 그 이후에는 감천마을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 테라로사 고려제강 공장을 지금 가죠. 이제 요거 2016년도에는 부산 비엔날레 지금
개최를 했고요. 부산하고 광주하고 개천 연도가 같아요. 비엔날레가. 그래서 원래 우리 광주도 지금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여기서 안 하고 이제 다른 데서 했고요.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성수동 사례입니다. 대림창고. 여기 과거에 그냥 창고 야적장 여러 물품들, 이 성수동 주변에는 대부분이 가스, 기계, 건너편에 이제 수제 공방, 구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동네예요. 이 동네 가면 전부 다 이 빨간 벽돌에 이 공장 창고들만 있죠. 근데 이 대림 창고 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뭐 명품 이야기를 하면 좀 버버리 힐스가 아니라 영국 그 옷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런칭 쇼 같은 것들 여기서 해요.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카페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에 공장지대였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었다는 기록들과 흔적들을 그대로 두고 창틀들을 이제 그대로 두고 이런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을 합니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죠. 성수동 자체가 굉장히 핫한 동네죠. 여기는 세종에 있는 에브리 선데이 카페예요. 여기는 이제 쌀 창고를 리노베이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미국 창고, 농협 건물이 리노베이션을 했다는데 혹시 카누 CF를 여기서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카누 CF를 그 친구가 찍지 않나요? 그 고수인가? 공유. 예. 거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 광주 사례예요. 여러분들 광주 시민회관 알죠? 그 예전에는 여기서 결혼식도 열렸고 여기서 기념식 같은 것을 했었던 공간이죠. 여기가 계속 버려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버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도 이렇게 힙한 공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가보십시오. 이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리노베이션과 이제 이걸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했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런 유산에 주목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들은 새롭게 깨끗하게 짓지 않고 이런 오래된 낡은 건물들을 활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이 근대유산을 미래유산이라고까지 부르죠. 미래의 가치, 미래유산. 자, 이러한 근대유산은 지역민들의 기억과 흔적을 공유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지나온 어떤 삶의 생활이 이렇게 배어있는 진짜 배기 생활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활유산을 통해서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의 세대, 우리 세대, 자식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또 장이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봐왔었던 것처럼 과거의 군수공장이 문화공간으로 바뀌거나 도살장이 문화공간으로 바뀌거나 폐선이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선용공원으로 바뀌거나 이런 정반대의 활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도시에 이야기를 심어주고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